지금 시각 7시 2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세요.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진행자 시민 김진혜입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적자 국채 발행과 지난해 3월 KTNG 사장 교체 시도와 관련해서 기재부 안에서 진행됐던 일련의 일들을 공개했는데요.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신재민 의혹 규명을 위해 또 관계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야권의 무리한 정치 공세로 규정짓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의 재구성을 통해 여야 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첫 방송이 공개됐죠. 이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KBS 열린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KBS 열린 토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토론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사건,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치권에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과연 공익 제보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난주 토요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인터넷 첫 방송이 공개된 이후 조회수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샤프 973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그리고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열린 토론 월요일 코너 정치의 재구성은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KB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마이K에 접속하시거나 유튜브,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되고요. 당연히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정치의 재구성 함께 하실 패널 4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재 의원입니다. 오늘 첫 출연이시라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정의당 김용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는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다들 각기 복을 다 많이 받으시면 여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거죠. 다 좋죠. 그냥 국민들만 좋아지는 거죠. 네. 그죠? 다 복을 받으시고, 다들 얘기하시는 게 제발 싸우지 말라라 그러는데 정말 싸우지 않을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정치권이 너무 안 싸우면 또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정치 재구성 안 하는 동안에 연말 연초를 통해서 또 국회에서 큰 웃음을 주시는 또 이벤트를 여기가 개최해 주셨고 그 이후에도 요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서 솔직히는 이게 연초인지 잘 모를 정도로 조금 좀 뜨거운 것 같아요. 그냥 매주 진행도 왔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2018년 작년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일 넘어가는 새벽까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서 15시간 동안 운영위원회가 열렸죠. 그때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같이 참여해서 국회가 참 시끄러웠었는데요. 지금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계신 거를,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거, 사실 그동안 며칠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일어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최고위원님과 김용신 정책위 의장님, 이 부분이 두 분이 같이 정리하시는 버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님 버전부터 먼저. 저는 이제 신재민 사무관의 어쨌든 그 공익제복성 성격이 있는 발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공익제보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도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신재민 사무관은 그렇게 메신저로서 공격할 만한 성격보다는 오히려 공익제보자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기재부의 어쨌든 그 국채 발행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KTNG 사장 선임 건에 대한 분이 있었는데 뭐 여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둘 다 시도는 됐지만 결국 결행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가지고 뭐 의미를 두지 않는 모양새지만 결국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요. 김동연 부총리 당신께서도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퇴임하시기 전에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청와대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많은 주도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지금 이번에 김동연 부총리께서 하신 해명으로 우리가 잘 짚어보면요. 그 안에서 내가 지시 안 했다라는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네. 네, 그분이 물론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보통 이런 식의 해명은 나는 그렇고 그런 걸 지시한 적이 없다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은 없고 대충 요약하자면은 젊은 사람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을 잘 완벽하게는 몰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 하는 해명이라는 것은 근데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조금 더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KTNG 사장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당연히 민간 기업에 대해 가지고 인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가 기재부가 그 KTNG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민영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동향 자체에 왜 관심을 갖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해명을 보면은 지금까지 KTNG 사장 선임 절차라는 것이 불투명하게 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임종석 실장이 이제 이야기했는데, 네. 그게 왜 정부의 역할입니까? 그거 자체가 좀 발언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젊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손재민 전 사무관보다 더 젊지는 않으시죠? 우리 제가 2살 많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거의 같은 연배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젊은 세대가 약간 분노했던 지점은 네. 뭐냐면은 되게 원색적인 비난, 손혜원 의원의 발언 포함해가지고 네. 메신저 공격이라는 게 너무 심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 뭐 미꾸라지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김태우 사무관부터 해서 지금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이런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보이는 패턴이 우선 사람을 때려라. 그래서 움찔하게 만들어라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저도 과거에 보면은 잘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십상시 들고 한번 내부 고발로 전투를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되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압박은 다 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비록 공부는 잘했지만은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무관 하나에 몰아놓은 다음에 여당 의원부터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여러 방송하는 스피커들부터 해가지고 한 방에 때린 다음에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까지 심리적 압박을 줬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지금까지 다른 내부 고발자들, 특히 국정농단 사태에서의 고영태 씨 같은 사람에게 보였던 반응과는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김용신 정책위 의장님. 예, 일단,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거는 그 두 가지였죠. 어쨌든 KTNG 사장에 대한 교체를 시도하려고 보이는 문건이 기재부에서 작성되었던 것으로 어쨌든 내용이 하나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2017년도에 12월 달에 적자 국채를 최대로 발행해라라고 했던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지시와 청와대의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부당하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를 이제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문제 이따가 좀 다시 살펴볼 것인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뭐 어쨌든 일부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처럼 뭐 국정의 대단한 비리라거나 뭐 농단 이런 것이라거나 아니면 뭐 청와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재부와 청와대가 국가의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특히 이제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판단 근거에 대한 근거나 평가들은 반드시 좀 필요한 대목이 있었다라고 봐요. 신재민 사무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사실을 규명하거나 그 근거를 설명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데 지금 그 문제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저 오히려 그 문제를 비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그 당시 어떤 문제였는지를 좀 국민들에게 소명하거나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좀 인신공격을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좀 사실은 제가 봐도 적절치 못한 표현들이 대변인들 입에서 나오기도 했었죠. 뭐 풋내기 사무관이다, 망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일부 의원은 뭐 사실은 뭐 사기 행각, 사기꾼, 뭐 도박꾼 이런 얘기까지도 한 거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저는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유한국당도 그 당시 그 문제가 어떤 위상과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를 좀 밝히기보다는 저는 좀 정치 공세에 또 제밥에 더 관심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좀 너무 초기에 신적패 반국가적인 국정농단이다라고 이제 규정하면서 프레임을 좀 그렇게 짠 게 좀 과도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그 자세는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내용은 아직 분명히 그 근거를 설명해내고 있지는 않아요. 김동연 부총리가 다만 소신이 다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어쨌든 김동연 부총리가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자세와 방식일 것이다. 또한 우리 신재민 사무관의 선후배들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국가를 대상으로 일개 사무관 출신이 싸울 수 있겠냐. 우리 싸우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기울여주고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으로 가기보다는 이 문제를 건강하게 생산적 논의로 좀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얘기가 저는 훨씬 더 어른스럽다. 지금 현재 정치권들이 반응하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좀 접근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상당히 두 분이 그렇게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시지 않는 이유를 제가 잘 조금 궁금할 정도로 잘 설명하시지 않고 이렇게 크게 변주를 올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 제가 그 이유가 뭔지가 참 궁금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령 이제 그 전에 김태우 그때 특별감사관 나왔을 때도 하나하나 팩트들이 굉장히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그게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랬는데, 사실 이번에 신재민 사무관의 일종의 폭로성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솔직히는 이제 국채 발행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사실 일반 국민들이 관심도 크게 많지 않고 잘 또 이해를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 3, 4년 차 사무관이 뭘 그렇게 알아가지고서는 저렇게까지 분노를 하면서 고발식으로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처음부터 조금 의아스럽게 좀 일이 진행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김경희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쪼먹쪼먹 얘기해 보시죠. 제가 먼저 요점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점 정리해 보십시오. 우선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배경,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목적이 무엇인가, 공익 제보인가 아닌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제보의 내용의 사실 여부가 하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거기에 나오는 지시나 외압이라고 얘기하는 지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직권 남용인가의 문제.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부터 보면은 먼저 이 신전 사무관이 유튜브에 동영상 초기에 그렇게 올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다. 이렇게 올리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무원 학원 강사로 이제 나가기 전에 일정 정도 본인을 좀 이렇게 좀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영상을 찍는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로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도 자신의 비위 행위가 발각이 되니까, 그리고 징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 징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걸 사실 이렇게 폭로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보면은
정말로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뭔가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폭로를 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비위 행각이 이 발각돼서 결국 징계를 당하게 되자 여기에 대한 방패용으로 이런 사익 추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과연 이게 공익 제보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의 여부인데 우선 이 신재민 사건 같은 경우는 KTNG 사장 관련해서 정확히 문건의 내용이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사장 선임 개입은 불가능하다. 단지 정부 지분을 통해서 시장 추천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문건의 내용이. 과거에 KTNG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죠. KTNG 사장을.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손을 떼고 대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지분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주로서의 사장 추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취지입니다. 이게. 그 사장이 뭐 연임을 하느냐 그만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KTNG 사장은 그대로 연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제기하는 이제 국채 발행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국채 발행 관련해서는 먼저 두 가지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신재민의 주장에. 첫 번째는 바이백이 실질적으로 국가 채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바이백 취소를 지시했다 그러는데 바이백은 결코 국가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팔고 나서 다시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우선 사실이 틀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추는 게 과연 박근혜 정부에게 실정을 이게 부각시키는 거냐. 박근혜 정부의 채무를 높이는 방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행한 채무는 문재인 정부의 채무인 겁니다. 따라서 예.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 쟁점이 이제 직권남용인가라는 건데요. 이것이 성립하려면은 이 국채 발행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를 먼저 짚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 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서는 이미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28조 원을 동의를 받은 상태고 그 권한은 거기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국채를 발행할 결정권이 기재부 사무관에게 있거나 국고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마치 이게 독립된 헌법상의 기구처럼 돼가지고 고유한 여기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데 장관이 지시했다거나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그러면은 외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권한 자체가 정부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재부 사무관이나 기재부 국고국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이든지 청와대든지 전부 다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정당한 업무의 지시입니다. 설령 국가 추가 발행을 지시했더라도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정부 단위에서 국채를 발행할 건지 말 건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전혀 이런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만큼 얘기하셨으면 이현재 위원님 얘기하실 게 이제 충분히 생기셨죠. 자유한국당 네. 이현재 위원님.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신재민 사무관이 한 게 우선 사실이 아니라 저는 이게 사실이다. 왜 그러냐면은 KTNG 사장 보면은 기재부에서 보고서를 3번 작성한 것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됐고 거기에 기업은행을 통해서 6.93% 지분을 가지고 사장을 바꾸려고 하다가 압력이 왔다는 여러 가지 이해에서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 그게 그냥 번복이 안 되고 그냥 연임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교우 의원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국채의 발행의 주무기관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할 때 여러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채 발행을 한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17년 11월경인가요? 그 당시에 세수가 18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라는 건 국가가 빚을 지는 겁니다. 빚을 가능하면 안 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빚을 지는 거. 네네. 빚을 지는 건데 부총리가 가능한 한 국채를 많이 발행해라. 또 청와대도 전화했다. 근데 전화해서 물론 전화는 할 수 있겠죠. 전화할 수 있다. 그런데
전화는 왔지만 압력은 없었다고 기재부가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회사에 회장 그룹 비서실에서 어느 상무나 본부장한테 전화하면은 거기서 그 의견이 그냥 수평적인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신재문 사무관이 얘기한 게 본인이 무슨 뭐 여기 이 앞부분에 뭐 사기 행각 나왔는데 본인은 뭐를 죄를 져서 자기가 그걸 발표함으로써 면죄부를 받으려고 한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공익적인 목적에서, 물론 사무관 3년 차가 얼마나 알 거냐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고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총리도 앞에서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부인을 안 했어요. 의사결정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기재부도 청와대는 연락 왔는데 압력은 없었다. 청와대 차영원 비서관도 그냥 알아보려고 전화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회장실에서 어느 본부장한테 전화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것은 그 뜻으로 알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조직사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봄에 있어서는 사실 여부를 짚어야 되는데 우선 뭐 그냥 인신공격적으로 어떤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은 말이지 뭐 양아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참 이게 저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 얼굴이 좀 화끈화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공익제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뭐 자유한국당이 뭐 정치적으로 뭐 공세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폄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그냥 보통 시민으로서의 그냥 질문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요새 나온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기재부 안에는 이제 신재민 사무관이 속해 있던 데는 국고관리과인가 뭐 해가지고 하고 거기는 이제 되도록이면 국채를 줄이자고 하는 쪽에 입장에 서 있는 데고. 네, 국가 재정을 관리하고 살림처리 하는 데니까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되도록이면 기재부에서는 항상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자금을 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좀 많이, 여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쓰려고 하는 입장이 좀 강하고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부딪히는 데다. 근데 이번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분명히 얘기하시면 실무자의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충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 그거 얘기 한 가지고 또 하나가 제가 얘기하는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 청와대에서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 이상한 건가요? 아니 원래 청와대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전체 재정 관리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청와대에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극적으로 대통령 책임인 거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하는 게 아니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좀 하나만 짚을게요. 먼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국채는 국가가 빚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지는 건데 빚을 안 지게끔 하는 것이 이 국가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것을 항상 40%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건전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게 기조입니다. 그리고 왜 빚을 지느냐? 재정이 돈이 부족하니까 빚을 졌는데 그 시점 17년부터는요. 세수가 그 당시만 해도 18조가 들어왔고 작년에도 거의 20조 이렇게 쭉 세수가 늘어나는데 거기서 국채를 많이 늘려서 8조 7억 28조 7천억 중에서 8조 7천억을 남았는데 4조면 되는데 8조 7천억 왜 다 발행을 안 하느냐라고 해서 차관보한테도 뭐 정무 감각이 없다는 등 카톡도 이렇게 대화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에 여유가 있는데 세수를 해서 과잉 세수가 더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또 해서 채무 비율을 늘려가지고 그러면은 결국 나쁘게 해석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려고 채무 비율이 높여놓으면은 한번 이게 채무 비율을 높이는 것이 국가로는 재정 안정의 큰 지표거든요. 대개 지금까지 40%를 유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세수가 넉넉한데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하려고 했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발행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 발행 안 하는데 제가 좀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어느 분이 잠깐만 제가 1분만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정부가 그건 긴축 재정을 쓸 거냐 확장 재정을 쓸 거냐 정부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빚을 갚는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남아 있을 때는 그것을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고
더 확장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마중물 전략을 쓰려고 할 때는 지금 굳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네. 그것은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정부의 목표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문제고요. 네. 따라서 그것은 어떤 그 기재부 내에 뭐 사무관이나 국고국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그 기재부의 고유 권한인가? 이건 정부의 권한이거든요. 문제는 주무부처가 기재부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정부 부처에는 모든 청와대의 지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이현재 의원님도 정부 부처에 계셨으니까, 네. 계셨으니까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가 당연히 지시를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위법이나 직권남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헌법상의 독립된 권한에 대해서 그 권한을 침해했느냐의 문제를 먼저 따져야지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그래서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고 그래서 그 지시한 게 무슨 그 위법이다 뭐 내지는 뭐 그게 문제다라고 하면 제가 그 말이 안 된다는 하나만 거죠. 좀 말씀드리고요. 두 분 잠깐 진정하시고요. 제가 네, 좀- 김영신 의장님. 네. 예, 제가 좀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이게 그 평행선을 달릴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긴축 재정할 거냐, 확장 재정할 거냐, 적자국채 발행은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평행선을 달린 문제고요. 정확히 사실관계를 짚어드리면 의회에서 당시 2017년도에 예산으로 부족한 돈이 있으면 일반 회계로 공적 자금에 있는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게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부여한 겁니다. 그게 28조 7천억이었습니다. 네. 정확히. 근데 그해 3월 달에 15조를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다 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추경을 편성하냐고 이제 5조를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20조를 쓴 거죠. 그러면 이제 한도가 28조 7천억이니까 이제 8.7천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지금 11월 14일 문제예요. 11월 14일 날 네. 지금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관보하고 신재훈 사무관 등등이 모여서 12월 달에 적자 국채를 다시 말해 그 공공기금 관리기금에서 얼마를 더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걸 놓고 처음에 기재부의 이제 국고관리국에서는 필요 없다. 왜? 얘기하셨던 것처럼 초과세수가 그해 최종적으로 23조가 거칩니다. 네. 그해 추경을 편성하고도 돈이 충분히 남으니 지금 적자 국채를 통해서 돈을 가져오게 되면 결국 세계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남으면 이거 결과적으로 공적 자금에 갖다 상환하고 하면 실제 이것은 이자 비용만 발생하니 불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해에 세계 잉여금이 10조 원이 남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안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 한도가 8조 7천억인데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지시를 한 거고 정 안 된다면 국가 채무 비율인 39.4% 이상을 맞춰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추계상 어떻게 돼 있냐면 2016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이 39.3%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근데 그거는 지금 근거고요. 네. 그 당시의 중기계획상은 네. 그 당시에 39.3%였고 그래서 이거보다 1%는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이후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2018년부터 당시 세수 추계상으로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 40.9%까지 올라가게 돼 있으니 이게 2016년에 39.3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거보다는 올려놓고 40%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지시를 하니 차관보도 더 떨어뜨리면 안 된다. 현재보다, 작년보다. 그 지시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했으면 아까 김경일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추경을 편성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재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사업기금으로. 근데 12월 달에 그 돈을 발행하면 그거는 고스란히 세계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네. 당시에 남은 게 10조였는데 그게 18조 7천억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14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데 왜 하려고 했는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나 청와대는 굉장히 일반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재정 현황을 고려할 수도 있고 경기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2월 달에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해명은 정확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11월 15일이죠. 네. 11월 14일 날 그 결정을 하고 바이백은 11월 15일이고요.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은
12월 달 발행 계획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바이백은 어떤 문제였냐면 11월 15일 날 1조의 바이백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채권을 그 만기가 도래한 걸 사는 겁니다. 11월 15일 날 1조 원을 사기로 했던 건데 왜 포기했냐? 이걸 사면 12월 달에 다시 1조 원의 추가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네. 이 바이백이라고 하는 건. 네네. 그런데 당시에 김동연 부총리랑 아직 적자 국채를 4조 원을 발행할지 5조 원을 발행할지 8조 7천억을 발행할지가 14일 날 상황에서. 뭐 이 신재민 사무관 얘기로는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면서 결정을 못했다. 그래서 기재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확정되지 못해서 15일 날의 바이백은 취소합니다. 네. 다시 말해 12월 달에 다시 1조 원을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 그게 시장에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당시 바이백을 취소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이백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변동되진 않습니다. 다만 적자 국채를 얼마를 발행할 건지가 당시의 논점이었던 거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당시 김동연 부총리나 청와대는 무엇 때문에 그 연말에 12월 달에 세계 잉여금이 10조 원이 남고 추가 세수가 23조가 거치는 상황에서 왜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경제 상황에 대한 그걸 어디에 쓰겠다라고 하는 건 아직 명확히 설명해내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도 하나만 제가 추가로, 말이죠. 하나만 추가로 좀 제가 얘기할게요. 처음에 너무 변죽을 울린다 그러셨으니까 아주 너무 조금 얘기를 하시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제가 하나만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은 이준석 최고위원님 얘기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현재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재민 예, 예. 사무관에 대해서 네. 자꾸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아까 3, 4년차 사무관이 뭘 알겠냐라는 건데 사실 국고국이라는 그 특성상 대한민국 공무원 100만 명 돼도 그 안에서 국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전문가는 실제로 10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신재민 사무관이 결정적 증거라고 공개했던 것들을 살펴보면요. 결국 이제 카톡 대화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방에는 차관보도 들어와 있고 담당 과장도 들어와 있고 국장도 들어와 있고 했는데 그 안에서 나왔던 게 뭡니까? 핵심은 17년에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차관보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기재부의 해명을 보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채 비율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오히려 적반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용신 의장님 말한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왜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알겠습니다. 카톡방에서 그러면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인지 아니. 거기서 신재민 사무관은 본인도 네. 이제 몇 년간 업무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비정상적인 지시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 안에서 본인이 이것은 추론인지 아니면 정확히 들었다고 본인은 표현하지만은 전 정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관보가 우선 얘기해야죠. 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해명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거 충분히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치의 재구성이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왜에 대해서 아직 풀리지 않는 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기재위 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재위에서 잠깐 너무 감기셨어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본데. 아니 기재위 열어서 아니 거기서 얘기 듣고 상황 얘기하고 왜냐하면 또 한쪽에서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지금 그게 충분히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도 그런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건 얘기를 청와대 한다면 권한입니다. 예. 저는 청와대 권리자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다면 기재위 열어서 거기서 이걸 차분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여당에서는 왜 안 하시겠다고 여당 대표가 그러시는지. 그리고 제가 또 이상한 건 이거예요. 아니 기재위는 자기네들이 그냥 하겠다고 그러면 네,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지. 왜 꼭 그게 그래서요. 여당 대표한테까지 가요? 네, 그래서요. 네. 지금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재정을 긴축으로 가느냐 뭘로 가느냐 하는 건 정부의 권한입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대로 청와대도 전화한 적이 없다. 기재부도 사실이 아니다.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전화는 왔는데 압력은 없었다. 네. 청와대 비서관도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 네. 해명을 처음에 이러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 아마 정리가 됐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신재민 사무관이 국고국에서 이런 국가의 재정 관리를 하는 사무관이니까 지식이 제한됐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솔직하게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을 한 것입니다.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해명했으면은 이런 게 비화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사람을 마치 무슨 범죄인 양 몰아치면서 양아치인 양 뭐냐 이렇게 몰아치는
이 부분 때문에 사건이 커진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상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기재위 열어서 하면 되는데 기재위는 또 죽어도 못 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기재위 여는 건 기재위에서 지금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보다도 사실이 많이 지금 초기보다도 다른 사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우선 김동연 부총리도 처음에는 뭐 전부 안 했다고 그러다가 한 게 나왔고 이준석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차관보도 뭐 부채 비율을 뭐 줄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게 나왔고 카톡 얘기가 다 나왔어요. 이러한 사실이 나왔으면은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기재위를 열어서 하고 그거 부족하면 이제 특검이나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KT 사장도 아까 얘기 나오다가 말했습니다마는 청와대 비서실장도 기업은행 6.93% 가진 기업은행을 통해서 사장을 뭐 연임을 반대한다든지 하는 거 그거 참 가상한 일이다. 이렇게 국회 운영이 지난 연말 청문회 할 때까지 비서실장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다른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기재위를 열어서 이렇게 모든 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좋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김경호 같은데 의원님. 기재위 관련해서 민주당. 우선 지금 이전에 지금 김태우 수사관 사건 네. 운영이 열어달라고 뭐 그렇게 운영이 안 열어주면은 위험의 외주화 법안 김용균법도 통과 안 시키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불가피하게 운영이 열고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이 이제 출석을 시켰는데 네. 시켜보니까 확실하게 밝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지금 훨씬 이 김태우 수사관 건보다 더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미 나온 내용으로 이미 무엇이 진실인지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재민 사무관이 했던 얘기는 일단 논리가 안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채무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채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지금 그 앞에 지금 했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KTNG 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채 자체를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저런 것도 검토하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을 가지고 그러면 기재위를 이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청와대가 지시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지시한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재위에서 여러 가지 그럼 뭘 확인을 합니까? 장관이 지시한 건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장관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뭘 확인하겠다는 거죠? 이미 그럼 이런 좀 그만둔 사무관에 지금 이거 가지고 국회가 여기에서 계속 이거 가지고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야당은 이거 가지고 마치 그냥 면책특권의 뒤에서 그냥 숨어가지고 그냥 이거저거 다 공세로 다 하고 답변은 안 듣겠다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의원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원님 겁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할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인지 최소한 아닌지 그런 정도라도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안 가지고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안을 가지고 김경호 의원님.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근데 얘기입니다. 김경호 의원님. 그 말씀은 제가 한 가지만 그 말씀은 좀 김경호 독단인 의원님. 것 같아요. 그 김경호 말씀은 의원, 잠깐만요. 그 말씀은 좀 김경호 독단인 것 의원님. 같아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근데 뭐 독단인 해서, 것 같고 예. 아니요. 국민의 대표의원은 의원이 아니, 기재위원들이 제가 있으면은 이것만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기재위 열어서 비회기죠? 단순하면은 네? 기재위 열어서 소명하고 하면 아니, 이현재 명확해지는 거 의원님. 아닙니까? 지금이 비회기죠.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임시국회 임시회 회기 그리고 네. 상시 상임위원은 상시 열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아니 근데 기재위 안에서 열면 되는 걸 갖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여당 뭔가 대표한테까지 이게 왔는지 약점이 있다든지 뭔가 아니, 밝히지 못할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자꾸 막는 거 아니냐 저는요, 이런 의혹을 키우는 거 이 아니겠습니까? 시작을 김경호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면 굉장히 자괴감 느꼈던 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법꾸라지 청와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청와대가 권한이 없는 건 거의 없어요. 왜냐? 청와대는 지난 제가 정권에 그러니까 있었죠. 왜 제가 정확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정권에는 없습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법꾸라지는. 그러면은 그 책임을 다 집니다. 지금 그리고. 정확한 논리대로라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건덕지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때 보면은 문체부 공무원들 자르라 그랬죠. 그거 자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근데 왜 그게 우리가 문제가 됐고 국민들이 분노했는 줄 아시잖아요. 왜냐? 사적인 다른 사람의 뒤를 봐주느라 그 사람에 대해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장관이 지시 권한이 있느냐 없냐? 대통령은 장관을 지시할 수 있으니까 장관이 또 지시하면 되니까 지금 결국은 말씀하시는 있죠. 거는 조금 아니요. 저기 그런데 그래요. 이걸 잘 살펴보시면요. 공무원의 인사권에 관련된 건 그건 조금 아니요. 다른 근데 거고요. 지금 보면은 정책 네. 결정 과정이 있어가지고 장관이 권한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한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는 뭐냐면은
그것을 지시한 의도 자체가 자신이 봤을 때는 부적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적자 알겠습니다. 비율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 알겠습니다. 가지고 얘기- 법적으로 말씀을 시킬 수 있지 끝내게 않느냐라고 하시면은 그걸 본질 자체가 호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일단- 최고위원님 끝내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정의당인데요. 김용신 정책위 의장님. 지금 네.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12월 임시회가 네. 지난 이제 2018년에 이제 12월 17일부터 이제 회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1월 15일까지 이제 회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난번 12월 달에 공공부문에 대한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제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한 걸 이제 1월로 밀어놔서 지금 이제 그 종료 폐회를 안 하고 지금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회의가 아니어도 상임위는 사안이 있으면 엽니다. 네. 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재위원회 열어서 업무 보고도 받고 필요하다면 관련된 사람들의 소명과 설명을 듣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그 야당에서 여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이제 기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제 여기하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소집 요구를 이제 여당에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신재민 사무관이 물론 이제 그 담당 분야에 대한 자기 소신이라든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지적되었던 것처럼 국가 재정 정책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 고민들을 할 수 있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면적인 부분도 있고 과장한 부분도 있다고 아무래도 봐요. 조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네, 수 있죠. 다만 이제 그럴 수 네. 있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아무리 일면이고 좀 과장했다 하더라도 아까 제기되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당연히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가 재정 정책에 관여해야죠. 잘못했다고 한다면 지시도 해야 되고 가가지고 토론해가지고 바꾸기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다 권한 내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이긴 한데 네. 위법 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청와대는 정확히 근거나 과정에 대해서 소명할 거 있으면 소명하고 알겠습니다.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아까 김경일 의원은 자꾸 얘기를 하시지만 네. 제가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쟁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 규명하면 돼요. 근데 아니, 다만 근데요. 저도 하나만 김경엽 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김경엽 위원. 저한테- 제가 김경엽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예. 아니 지난 연말 운영위원회 뭐 대통령이 양보해서 얻어진 거긴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사실 뭐 되게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여당이 또 청와대가 판정승을 좀 한 것처럼 보이는 좀 측면이 적어도 뭐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클리어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건은 이미 이제 아니 근데 이 건에 예. 대해서도 아니 왜냐하면 저는 어떤 경우에나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견제에서 관련되는 거는 상임위 열어가지고 거기서 밝혀오르면은 그게 또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네. 뭐 좋습니다. 네. 좋은데 네. 그게 지금 1월 달에 지금 상임위가 열리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2월 달에 가면 자동으로 다 엽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가면은 제가 그리고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 이 정도 사건이 이미 지금 다 밝혀져서 다 나와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것 알겠습니다. 하나로 인해서 상임위를 지금 열어야 예. 될 정도의 상황이 되느냐. 저희가 안 문제죠. 밝혀진 거 다 그건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좀 아니 안 얘기하겠습니다. 밝혀진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라니까 아니,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네,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김경엽 아까 제가 다 위원님. 해드렸잖아요. 김경엽 위원님. 자. 이미 제가 쭉 해서 쟁점. 김경엽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아니, 제가 한번 그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네네. 네. 지금 우리 김경엽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독단이다. 김경엽 의원께서 보시기는 다 밝혀졌다고 하지만은 우리 야당이 보면은 아주 투명하게 아주 불분명한 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단순한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루 열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2월에 가면 될 것이다. 지금 국회에 열려 있고 더군다나 회의 소집하면 바로 와서 당사자들 설명하면은 클리어 될 거고 그러면 정부도 깨끗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무슨 공세다 뭐다 하고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자체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상시국회 아닙니까?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여당이시지만 야당 할 때 그런 많은 공세하셨잖아요. 그 알겠습니다. 하루 여서 하면은 모든 게 클리어 될 텐데 그걸 네. 자꾸 안 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문을 더 증폭시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신재민 사무관의 일종의 폭로성 이 부분을 이걸 공익제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이제 지금 현행법으로는 공익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현행법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공익제보자는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률 개정을 또 지금 발의를 하고 계시고 이번에 이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먼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또 싸우실 거기 때문에 한마디씩만 하시고 끝나겠어요. 일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감 범위도 그렇고요. 네. 규정이 없어서 그러는데 규정이 없으면은 원래 적용되던 사례를 준용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네. 고영태 씨잖아요, 보면은. 고영태 씨가 본인이 최순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재단을 먹겠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도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고영태 씨는 공익제보자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거기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저는 그 말을 뭐로 받아들였냐면은 메신저가 나중에 구속까지 됐지만은 고영태 씨가 사회에 대해서 던진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옳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번엔 왜 신재민이라는 메신저를 이렇게 열심히 공격했느냐? 저는 메시지에 자신이 없거든요, 이제.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기준으로 스스로 올가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고영태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다. 정치적인 고영태가 사익을 위해서 제보를 한 건가요? 녹취록에 나와 있잖아요. 재단을 먹자라고. 그거 다 들으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저는 뭐 공익제보로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당론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해서 제보를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제가 좀 얘기하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본인 스스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영상 찍어서 제보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사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문제는 김태우 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비위 행위가 이미 적발이 돼가지고 지금 징계를 받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징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 이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도 자체가 대단히 순수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미 공익의 성격을 이미 벗어나다고 보는 거죠. 말씀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해 주시고. 우선 이현재 의원님. 네. 지금 신재민 사무관을 기재부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이 의원 얘기했듯이 최순실 사태 때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또 우리 신사무관은 지금 비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러는 것이 의협심에서 이런 건 부당하다고 그냥 밝힌 거예요. 자꾸 김태호하고 연결시키는데 김태호하고는 다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의인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양아치니 뭐니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유튜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찍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 건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그 말을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그걸 한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만 김영신 의장님. 사실 정의당. 의인도 아니고요. 의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기꾼도 아니에요. 망둥이도 아니고. 어쨌든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명확히 공익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사익이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도 아직 불명한 점이 있어요. 네. 저는 그거 섣불리 지금 단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김경애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다 안 보셨죠. 얘기하신 거 신재민 사무관이 유튜브로 얘기한 거. 저는 다 봤습니다. 거기서 신재민 사무관 전 사무관이 얘기한 먹고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해요. 본인은 이제 자기가 기재부를 그만두고 이른바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왜 기재부를 그만뒀었는지에 대한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다다랐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기는 설명하고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학원 강사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중간에 뭐 광고가 있네 없네라고 하는 문제는 해석 또는 의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문제는 있지만 신재민 사무관 주장은 일단 그런 거니까 본인이 그만뒀는지 아세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유튜브 증언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앞뒤 이제 잘라서 설명하는 방식이니까 그런 의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주관적인 추론인 거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하시면 되지 신재민이 그걸 이유로 했다라고 본인이 인정한 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두 가지. 지금도 아직도 두 개 남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만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기재부가 검찰에 고발한 건 저는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중잣대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하는데
지금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지금 기재부가 설명으로 이런 거잖아요. 의견 조율 과정이었다. 그리고 청와대가 정책 조정 협의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대법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 두 번째, 알겠습니다. 공공기록 관리무 위반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문건 있잖아요. KTNG 사장 교체권에서 기재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무자가 실무적으로 작성했다가 윗선에 보고도 안 하고 파기한 문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공공기록으로서의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인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기재부가 이른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얘기하는 걸 설명하고 해명할 때는 별일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협의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검찰에 고발할 때는 이게 갑자기 이제 비밀 네네. 누설이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그 문서는 없었다 또는 실무적으로 작성했다 파기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한 기록물을 그 밖에 유출한 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안 맞고 정책으로 맞지 네. 않습니다. 그건. 기재부에서도 뭔가 찜찜한 게 분명히 있는 거는 같은데요. 여기까지 이거는 하시고요. 뭐 아시다시피 신재민 전 사무관은 며칠 전에 또 잠깐 또 잠적하고 여러 사람들 걱정시키고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신재민 또 죄송합니다만 젊은 사람으로서 이 의협심과 무협심 사이에 그야말로 줄을 어떻게 참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나 또 여당에서도 사실 이거를 좀 뭐 솔직히 야당에서 끊임없이 이걸 정치 공방으로 가는 게 피곤도 하시겠지만 또 의연하게 또 밝히면서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저는 하면서 죄송합니다. 김경혜 의원님이 저를 째려보고 계십니다. 아니 다 밝히겠다 하시면서.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충분히 밝힐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미 그리고 밝혀진 것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임시국회뿐만이 아니라 2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좀 연결이 될 일이고요. 기재위가 열리면 또 여러 가지가 밝혀질 거기 때문에. 기재위 한 번 열어서 이렇게 네네. 정리하면은 하면은 좀 그렇게 단순한 같습니다. 건이면 예, 어차피 오히려 여당한테는 도움이 되는 기재위 겁니다. 열립니다. 다들 네네. 열릴 텐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예, 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제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시민 김진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요? 그렇다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신 KBS 열린 토론은 매일 밤 1시에 재방송됩니다. 입니다. 그것도 예, 기억이- KBS 열린 토론 그건 이렇게 모르겠고. 중간에 잠깐 쉬는 동안에도 굉장히 또 토론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 월요일 코너 정치의 재구성 정말 뜨거운데요. 몇 개 청취자 의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2934번님. 신재민 씨 청와대 수사관의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이 전 정권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휴대폰 뒷번호 9772번님.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익제보자라고 봅니다. 그런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해 주시길. 휴대폰 뒷번호 8959번이 신재민 전 사무관은 폭로는 절차를 무시한 경거망동한 일이라고 봅니다. 휴대폰 뒷번호 2724번님. 요즘 이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사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 아닌가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고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현재 사건들로 보면 전 정권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콩으로 임종호 아이디님. 정치권에서 정말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여야 정쟁을 부각시키니 뉴스 듣고 있는 사람으로 너무 피곤합니다. 언론도 의도를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는 부분들 삼가야 합니다. 콩으로 황영구 아이디님. 신재민 폭로건은 국민이라면 진실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열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마 곧 여러
전후 좌우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들 더 잘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정치 재구성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KB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마이K에 접속하시거나 유튜브,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KBS 열린 토론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토론하는 장면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 뜨겁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정치의 재구성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님,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슈는 이거를 왜 같이 묶었는지 모르겠는데 유시민의 알릴레오 돌풍, 유시민 돌풍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 이거 두 개를 같이 묶었는데 두 가지 같이 묶은 무슨 이유 있어요? 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묶으셨는지 우리는 따로따로 하십시다. 네. 자, 우리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은 항상 뜨거운 화제를 몰고 다니는 분이고 지난 2, 3년 동안 사실 저희가 뭐 예능 프로에서도 봤고 또 TV에 토론 프로에서 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는 정치인보다는 오히려 평론가 내지는 저술가로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다시 한번 좀 정치적 관심을 받게 됐고 이번에 이제 팟캐스트 또는 유튜브 알릴레오라는 걸 이제 며칠 전에 시작을 했는데 첫 시작부터 아주 뜨겁습니다. 뭐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가 오늘 50만 돌파했더라고요. 한 4월 됐는데 그 다음에 첫 회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나 다운로드 수가 200만을 넘어서고 이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가면서 김용신 정책위 의장님은 별로 너무 그래도 조금 인연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건너뛰고 이번에도 이준석 최고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네네. 사실 언론이 많이 홍보를 하고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팟캐스트 한다, 유튜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가지고 상당한 관심사 속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은 창대할 겁니다. 근데 이제 보수 진영의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소위 보면은 보통 겪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홍카콜라라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연 감소의 수순을 겪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 이제 관심, 왜냐면 사람이 살면서 이제 재미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일반적인 방송이 쇠퇴해가는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저는 유시민 장관이 지금 얻고 있는 인기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중적인 이미지가 또 있고 또 본인이 토론이라는 달변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보면은 저는 앞으로는 콘텐츠가 어떤 방향성이냐에 따라서 많이 갈릴 거라 봅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유시민이라는 메신저의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평가할 때 과거에 유시민 장관이 야권 평론가로서 촌철살인으로 누군가를 지적할 때는 항상 지지해왔고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욕먹는 메신저도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정권을 비호하는 논리를 본인의 재능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봤을 때는 결국 정부가 지지율이 재종저동되는 시간에서 이런 활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서 촌철살인으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저는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홍준표 전설의 공격수죠. 야당 시절에. 그 공격수와 지금 이제 방어수로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정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채널이 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종속 변수가 될 겁니다. 생각이. 네, 확실히 생각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좀 하죠. 네네. 김용신 정책위 기자님. 네. 예, 일단 유시민 작가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서 사실 뭐 생각보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관심과 참여들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뭐 구독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2만 넘었고 조회도 한 210만 명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그게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얼마나 지속성을 발휘할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분석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그것이 뭐가 문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역사적인 맥락과 뿌리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정책 사건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것이 어떤
연원과 뿌리가 있는 정책과 배경이 있는 사건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에피소드 문제까지 이제 포함해서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로 어쨌든 뭐 그 크게 출발을 했고요. 저는 어쨌든 기간에 그 유튜브에 뭐 우리 뭐 홍준표 전 대표가 하시는 거나 김문수 전 의원이 하시는 게 조금 선정적 방식으로 접근한 게 많았잖아요. 좀 일단 좀 이렇게 막말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좀 이렇게 그게 가짜 뉴스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도 꽤 제기되는 방식의 뉴스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제 정당이나 정치 세력들은 좀 깊이 있는 분석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자기 식견도 얘기하고 좀 더 비전과 가치와 뿌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래 재미없어서 많이들 안 보시는데 이번에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런 걸 시도한 거니까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이후에 정치인들의 유튜브가 그런 방향으로 좀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뭐 희망도 있습니다. 아니 네. 그 첫 번째 그 방송에 대해서는요. 그게 한 50분, 5, 60분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기 다운로드는 많았지만 사람들이 재미는 없다 그러잖아요. 정책 현안, 네, 왜냐하면 정책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하는 분석이고 그래가지고 막 그게 묻게 만들고 막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저기 잔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쪽으로 계속 잔재미가 없으면 길게는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짝수 홀수를 나누겠다는 그래서 거예요. 어떻게 되는 아이고 홀수를 한번 기대해봐야 돼요. 오늘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이게 우리 유시민 이사장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그게 이렇게 뭐 정말로 지금 호응이 많은 것처럼 나타나 있지만 그렇게 나타난 현상은 우리 이 정치 불신 아니냐. 그리고 이제 서민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뭔가 국민들이 방황하면서 어디로 갈까 모르는데 해서 이제 유시민 전 장관께서 과거에 또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또 작가로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는 기대 아니냐. 저도 그 첫 번째 하는 그 방송을 하고 두 번째 대북 문제 좀 잠깐 봤는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뭐 잘한다 하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사실은 요즘 서민 경제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지만은 최저임금을 급속히 임금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급속하게 한 2년 동안에 30% 가까이 인상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쪽으로 그리고 대북 문제도 결국은 대북 문제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게 핵심인데 그걸 피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 뭐 서울 방문하는 것을 그냥 학수고대하느냐 이렇게 각오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도 좀 내려가는 원인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봐서 이게 이렇게 계속 뭐 인기를 끌어가고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김경희 의원님은 어떻게 천군만마를 좀 얻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까? 어떻게 그쪽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꽤 또 달가워도 안 할 것 같아요. 우선 아까 재미 얘기했는데 우리 네네. 열린 토론보다는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확실한데. 예, 그렇죠. 근데 거기는 구독수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우선 이 취지가 보니까 정말로 SNS나 유튜브에 여기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거의 카톡으로 하루에 몇 개씩 들어오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보시고 이거 사실이냐 이러면서 이제 카톡을 보내줍니다. 문자로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뭐 5.18 북한군 개입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온갖 이 가짜 뉴스가 사실 이 정상적인 공중파 방송에서는 타기도 힘든 이런 뉴스들인데 실질적으로 SNS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게 보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경제 지표 왜곡하는 것까지 시작해가지고요. 온갖 이 지금 현재 이 가짜 뉴스가 또 이 보면은 또 SNS를 또 보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지 또 주로 이렇게 또 이 잘 방송 잘 안 보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이제 이러시던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것은 여론을 왜곡시키고 사실 자체를 왜곡시켜서 전체적으로 이 하나의 좀 국론이 모아지는 과정이나 아니면 정상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이런 것은 좀 방해하는 요인들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업은 작가죠. 네. 과거에는 정치를 했지만은 작가라는 신분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겠다. 확인을 해 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어우, 저도 이렇게까지 호응을 질투나시죠? 얻게 될지는 몰랐어요. 질투나시죠? 아니, 부럽습니다. 정치인은. 정치하는 네, 사람으로서의 정말 부러워요. 예. 야, 이렇게 한 방에 그냥 갔다가 50만, 200만 명이 뭐 글쎄 말이죠. 정말 아주 부럽습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 이 방안을 말이죠. 네. 제가 작년 7월 달에 네. 원래 저도 그런 계획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이제 보좌진들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도 이 유튜브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 시작은 못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해도 안 됐겠죠. 근데 아무래도 저는 한 가지만 유시민 아니, 이사장만큼의 뭐 저 잠깐만요. 인지도가 안 되니까 그런데 네. 역시 부럽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첫 번 걸 들은 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거품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시민이 언젠가 정치인으로 돌아온다. 더군다나 대권 그렇죠. 후보로 돌아온다. 이것 때문이었을 텐데 오늘 오전에 아주 재빠르게 두 번째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 대권 다시는 정치로 돌아가지 않아. 선거는 다시는 안 나간다. 저기 여론조사에서 모든 거 다 빼달라는 거 다 진짜다. 이러고서는 이제 오늘 발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발언은 하기 싫어요, 저. 네, 정확한 하기 싫어요. 정치 선거에 나가면 의리되기 때문에 싫습니다. 선거에 나가 싫어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네. 싫어요랑 안 나간다는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건 청취자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죠. 예, 저는 처음부터 밝혀놓고 이준석 보자면은 최고위원. 유시민 작가가 정치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그 하지 말라는 답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볼 거는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진짜 고도의 정치적 결과를 낳는 게 뭐냐면요. 어떤 여론조사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면요. 전체 2위예요. 네. 대선이 지금 2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가장 마지막 여론조사 2번에서 유시민 장관이 여권 대선주자 후보에서 이낙연 총리 다음으로 2위권에 랭크된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경주할 때도 보면 마라톤 뛸 때 보면 그 뒷그룹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바로 앞그룹, 뒷그룹이. 근데 여기서 여론조사 더 이상 중지시켜버리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됩니다. 네. 원래 대선 주자라는 건 우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들쭉날쭉한 것처럼 여러 사안에 영향받게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실제 대선이 다가올 때까지 이 2등권 수치를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로도 정치 효과가 상당하다고 여전히 봅니다. 가능성을 두고 계시군요. 이준석 의원님은 정치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거 하나만 더 지적할 게 뭐냐면 아까 김경영 의원님이 보수 진영의 유튜브 콘텐츠 이런 것에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보수가 저는 개혁되길 바라는데 가짜뉴스로 집권하기는 절대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A랑 D만 있으면 B랑 C를 알아서 만들어버리는 홍준표 대표식 방송 같은 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 민주당에 보면 가짜뉴스 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박광원 의원님이 지금 위원장하고 계신데 제가 거기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경우를 되게 신고를 많이 했어요. 그건 답변을 못 받는 게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사드 배치하면 뭐 전자파 때문에 몸이 튀김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외에도 보면 뭐 최순실 100조 찾아간다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원들이 민주당 앞장서가지고 가짜뉴스를 막 던진 다음에 그걸 네. 인기 끌거든요. 네. 그분들 처분 결과 어떻게 되는지 말한 다음에 보수 진영의 그냥 일개 유튜버 패널들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된다. 저는 정치권이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가짜뉴스로 정치행을 벌이고 이권 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문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김영신, 예, 예. 네, 김영신 정책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짧게 좀 해주시죠. 시간 몇 개 여당이 남아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걸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뉴스는 뉴스로서 그리고 언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이제 찾아가는 과정들이 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시민 그 이사장의 그 유튜브가 그런 역할들을 하길 바라고요. 이제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제 정치 복귀에 대한 이걸 해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만나봐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봤던 과정에서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스스로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자기가 싫어요라고 그러시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 그것이. 그리고 이제 그게 1년의 경험이 아니라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어쨌든 그동안 이제 당위로서 자기가 하셨던 게 많은데 본인에게 즐겁지 않았다. 이제 자신이 즐거운 일을 찾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셔서 네. 오늘 또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유시민 그 작가에게 얘기하셨던 얘기도 아마 소개를 하면서 대통령이 당신은 이제 정치하지 말고 계속 글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어서 매우 후회스러웠다. 이 얘기까지 이제 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 본인이 불출마한다 아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간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치 불신이 쌓인 누적된 결과 아니냐. 뭐 이게 고인 되신 분들 언급하는 건 그렇지만은 고인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YS도 그렇고요. 이제 가까이는 우리 손학규 대표님도 그러셨던 거 아닌가요? 전부 은퇴 선언 세게 하고 하면은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긍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보여준 과거의 그 행적 아니었느냐. 그래서 저도 유시민 이사장이 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고 그 말씀의 결과는 시간이 입증해 주리라고 봅니다. 네. 네네. 김경영 의원님. 아니, 솔직히 그거 좀 여쭤보죠. 유시민 의원은 지금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데 누가 알아요? 자유한국당에 입당해가지고 그쪽에 대선 후보 나온다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을 거고요. 아니 근데 민주당 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우선 이제 본인이 정치에 복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을 딱 긋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정치라는 게 정말로 정치를 하고 싶어서 애를 써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하여튼 뭐 지금은 아무튼 뭐 본인이 정치의 뜻은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얘기했던 잠깐 이제 가짜뉴스 대응이라고 그랬는데 단순한 가짜뉴스가 어떤 오해나 내지는 잘못 인지에서 발생하는 문제 내지는 그냥 단순한 왜곡, 과장 뭐 이런 정도 같으면 사실 처벌을 하거나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인데 의도적이고 아주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그것도 어떤 그 불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일정 정도 사회 지도층 인사가 정략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행위는 여론을 왜곡시키고요. 정말 이런 경우는 심각한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여론 형성 자체를 막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나는 일정 정도 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주제 하나가 청와대 비서실 개편인데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발표된 게 아닙니다.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내일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꼭 얘기하지는 않는 게 어떨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미 이미 나오기는 이미 나왔어요. 노영민 주중대사가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되고 그다음에 강기정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내정되고 그다음에 MBC 출신의 윤도한 소통수석으로 내정이 됐다는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은 강기정 정무수석은 저희 이 열린 토론에 6개월 동안 정치의 재구성의 고정 멤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일에도 올해 정치 전망을 하시는 코너에 또 나오셔가지고서는 맹활약을 해주고 가셨다는 거.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같은 여의도에 있다는 거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비서실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한 것만 얘기하시죠. 네. 이번에는 이현재 의원님부터. 네. 아마 이제 비서실 개편은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시간적으로요? 네, 시간적으로 이제 3년 차 들어가고 또 대통령 지도가 계속 고공행진해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고 또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 쇄신의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전에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본인의 또 비서실장 이런 분들 피로감이 쌓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교체는 적절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꾸냐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뭐 정말로 속된 말로 해전문사에서 그 사람 정말로 이 경제의 어려움 또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인물 중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그 양반이 또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하고 또 의정 활동도 쭉 하고 뭐 그런 걸로 봐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은 아주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또 대사도 중국도 중요한 4강 대사 중에 하는 중국 대사를 하고 그래서 비서실장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경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런데 이 청와대 인사 중에서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호평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의심스러운데. 고맙습니다.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근데 정말 잘 보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노영민 대사가 전체적으로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구사하는데 과거에 이렇게 이제 선대본부나 이런 데서 일하는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아주 이렇게 편향되지 않고 전체를 합리적으로 굉장히 보는 이제 이런 면.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꼼꼼하게 굉장히 또 세밀하게 또 챙기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된다면은 아주 참 적격이겠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 일이라고 하는 게 참 보면은 힘든 것 같아요. 예, 특히 저도 이제 우리 이현지 의원님도 청와대 근무하셨는데 저도 그때 청와대 근무하면서 거의 한 1년 하면은요. 네. 심신이 정말 빠지죠. 소진됩니다. 네. 네. 이거 멀쩡하던 이빨이 흔들흔들해요. 실제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보면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좀 힘든 자리에서 적정하게 좀 때가 됐을 때 좀 교체를 시키는 것도 저는 뭐 일단 새로운 좀 분위기 리신이나 새로운 좀 활력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적절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시기적으로는요 늦었다 조금. 근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둘째로는 비서실장은 그래도 지금 이미 사실상 인선이 발표됐는데 좀 대통령께서 다시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가 2030 세대가 이번 정부에 갖고 있는 불만 중에 가장 큰 거는 산업화 민주화도 아니고 이제 원하는 건 공정에 대한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고 가장 신뢰하는 인물을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대통령께서 가장 신뢰하고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에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논란됐던 일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은 저는 이분이 애초에 공천을 못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의 산자위원장 할 때 자신의 산하기관, 피감기관들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책을 팔았는데 그거를 자신의 의원회관 방에 이제 카드 결제기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카드로 시집을 강매했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안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산자위원장으로서의 자신의 소소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시집을 강매한 것, 청년들이 가장 불공정하다 얘기는 갑질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본인의 이제 아드님께서 이제 26살의 나이로 홍재용 국회 부의장의 비서실에 이제 근무했었는데 국회직으로 이제 그게 그 당시에 논란이 되니까 또 그만뒀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해명이 안 됐습니다, 그때. 해명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들은 26살이지만은 뭐 미국의 유명 대학을 나와가지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 했는데 뭐 채용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은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번에 비서실장 되신다면은 깔끔하게 해명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안 되면은 젊은 세대가 또 다른 불공정으로 최근에 여기고 있는 채용 비리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 하시면서 질문이 들어올 텐데 좀 해명해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처음부터 출범과 함께 비서실에 대한 젊은 세대의 기대는 많이 잦아들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네, 김영신 정책위 의장님. 예, 일단 그 정부 임기가 5년이니까 개월로 치면 이제 60개월이죠. 그래서 보통은 그동안의 비서실장들의 임기가 한 정권당 한 4분에서 한 5분 정도 해서 5분일 때는 평균 1년, 4분일 때는 이제 1년 한 3개월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개월 차가 된 거니까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그 진력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제 교체 시기에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청와대와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잡음들도 불미스러운 사건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정을 쇄신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는 분들은 다 내년도 총선 출마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아마 그런 뭐 배려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내일 발표 예정인 세 분의 경우 보면 전임들보다는 어쨌든 이제 국정에 이제 경륜이라든가 경험들은 더 많으신 분들로 보여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안정성들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촛불 개혁에 대한 개혁성들이 더 강화될 거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시민 돌풍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음 꼭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시민 김진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 듣기만 하면 답답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시면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당신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월요일 코너 정치의 재구성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KB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마이K에 접속하시거나 유튜브,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KBS 열린 토론 검색하시면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꼭지. 위기의 바른미래당. 정계 개편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준석 최고위원님 모셔다 놓고 이런 얘기를 왜 토론으로 이렇게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2월 달에 지금, 2월 말이죠. 네, 2월 말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있고 또 그 전후로 해서 정계 개편에 대한 얘기도 많고 또 4월 달에 이제 재보궐선거 아마 3개 정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최근에 또 이제 탈당 러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이학재 현 의원이 탈당하셨고 류성걸 전 의원 탈당하시고 또 영입 1호셨던 박종진 님도 탈당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지 이거는 또 이준석 최고위원님께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반년 동안 네. 그 정치부 기자들이 계속 이제 타이머를 돌려가지고 한 번씩 내는 게 뭐냐면은 곧 바른미래당 위기 네. 그리고 곧 김정은 방남 이 두 가지는 계속 타이머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탈당 러시다라는 기사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의구심이 약간 드는 것이 뭐 이학재 의원님은 사실 합당 전부터 그런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몇 번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주저앉혔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나가신 측면이 강하고 바른미래당 연쇄 탈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지도부에 있지만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70여 명 중에서 탈당 한 분 2분밖에 없어요. 원내 인사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크게 보도함장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 날짜 계속 잡히는 게 그 말했던 그런 어떤 붕괴의 날 자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바른미래당의 지금 상황 속에서 지지층의 구성을 뭐로 하느냐 때문에 고민이 다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까지 영남과 호남의 화합 뭐 이런 구호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저희가 기치를 걸었던 게 뭐냐면 젊은 지지층을 끌고 모으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가시적인 성과들이 여러 수치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90력의 어쨌든 지점은 잡혔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당내 분위기는 최근에 전례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박종진 전 후보나 신용환 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두 분의 행보는 아까 말했던 다른 탈당하신 분과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박종진 앵커는 저랑도 개인적으로 방송 많이 해서 친분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예능 방송에서 정당 당적을 보유한 채 시사 예능에 출연하는 것을 많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미리 공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개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은 박종진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곧 상암동에서 모 방송사가 하는 시사 예능에 출연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행보와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신 정책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일단 제3정당이 이제 갖고 있는 숙명 중에 하나가 독자적으로 성장해서 자기 발로 쓸 거냐 아니면 이제 다른 정당 세력에게 끌려갈 거냐 이제 이게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독자 생존이냐 통합이냐 이제라고 하는 화두를 계속 던지게 되는 그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숙명이고 운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이제 작년 초에 통합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다시 이제 분단 과정도 있었고
지방선거를 어렵게 치러내는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탈당도 있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른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그리고 재보궐, 그 다음에 내년 총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상들을 많이 할 때는 이제 그런 바른미래의 미래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는 일체 통합 없이 홀로서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갖는 관심은 그러면 그 정당의 가치, 비전, 컨텐츠는 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전히 그걸 열어놓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러면 그게 어느 방향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자유한국당이냐 아니면 이제 예컨대 민주평화당이냐 네. 또 다른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고요. 뭐 시기는 어디에서는 뭐 이제 전당대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그 재보궐선거 뭐 사이가 아니겠냐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조금 이른 것 같고 올해 하반기나 뭐 이때 전후로 해서 어쨌든 좀 큰 틀에서의 바른미래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 진로를 정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독자적으로 자기 전망을 가질 건지 아니면 일정하게 이제 다른 세력과의 연대연합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이 좀 가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현재 뭐 의원님 자유한국당. 타당 얘기를 하는 건 조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 바른미래당 분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대개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제 진보 보수 그런 면을 좀 분명히 할 필요도 있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계기가 되는 건 아마 뭐 이번에 2월 27일 저희들 전당대회라기보다는 아마 연말쯤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다당제가 좋으냐 양당제가 좋으냐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양당제가 돼서 좀 진보 보수 중도 보수 이렇게 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전국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또 뭐 바람직한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그냥 네. 우리 김기혁 의원님 제가 지금 이현재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선거제 개편은 거의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얘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죠. 아니 제가 딱 바른미래당 얘기보다 오늘 그 정계위에서 오늘 결론을 한 20% 정도에서 증언을 하는 거로 비례대표 증언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는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바른미래당의 행보가 그렇죠.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좀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선거제도 개편이 물론 영향을 받을 텐데 네. 지금 이제 말만큼 실제로 그렇게 쉬운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 의원 정수 확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가 이제 만들어진 창당 과정을 보면은 박근혜 최순실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와중에서 이런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 보수다운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국민의당에서 좀 더 보수적인 분들과 이제 합쳐서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이렇게 창당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사실 바른정당을 만들 때도 그렇고 나름대로 보수 진영이 아니더라도 전체 다른 데서 좀 보기에도 상당한 좀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좀 이제 보수다운 보수 정당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희망이나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좀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서 사실 그 리더십도 문제지만 당의 정체성 이런 걸 바로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은 것 같아요. 도대체 저 당이 뭘 하려고 하는지 잘 안 보이는 거죠. 이제 합치고 나서 이제 대개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한 지붕 두 가족, 뭐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하다. 저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계속 이 정체성이 없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중심을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오늘도 보니까 주장하는 걸 보니까 별로 자유한국당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거의 비슷해 보인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초기에 했던 이 바른정당 내지는 바른미래당의
가지고 있었던 기대나 이런 게 점점 갈수록 없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다시 이제 불안감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실제로 뭐 자유한국당하고 뭐 합친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도로 뭐 새누리당인 거죠. 뭐 그렇게 합치면. 근데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죄송합니다만은 합치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솔직히 이제 공천 가지고 내년이 총선인데 뭐 공천 가지고 또 머리 받고 싸우고 그리고 시너지 대파 효과도 가지고 싸우고 시너지 효과도 새로 있을 겁니다. 또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까? 저는 근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게 뭐냐면 어떻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일 궁금한 게요. 네. 그 안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어떤 포지셔닝을 갖느냐. 그게 이 부분에 이제 대한 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제가 굳이 이제 뭐 공영방송의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항상 표현하는 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로 결격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이념적으로도 아까 뭐 김경호 의원님이 뭐 차이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결격 요소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 의석은 많아요. 근데 지금 특징적인 대선 주자가 지금 없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당의 구심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외부에 있는 대선 주자들, 뭐 황교안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모으려고 하는 거고,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본인 되고 싶어 하지만은 이미 한번 그게 지지층한테서 저분으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대선 주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은 거꾸로 대선 주자는 대선에 출마했던 경험이 있는 2명이 있지만은 반대로 이제 의석의 수가 부족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굳이 화투 게임 비교하자면 광으로 날 거냐 피로 날 거냐 이것 때문에 두 정당이 지금 다른 상황인데 이 결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는 아까 김경호 의원님 말했던 보수의 어떤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그 길이 맞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김경호 의원님이 갈수록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바가 비슷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항상 인용하기 좋아하는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이게요. 저희랑 자유한국당은요 한국과 일본만큼 평소엔 서로를 싫어해요. 알아요. 네, 왜냐하면 탄핵을 했느냐 안 했냐로 갈리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외계인이 나타나면은 그냥 다 같이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도.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의 행보라는 것은 외계인이에요 보면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모든 네, 정당이 저도 하니까 모든 한 정당이 말씀 정책적으로 제발 좀 완화를 해달라 네. 하는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도 독선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요.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과 정책 연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한 말씀. 아니 네. 지금 한 말씀 요거 한 말씀보다 저희가 요번에 마무리 발언 말씀을 조금 많이 드리려고 그러는 게 선거 개편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첫날이기 때문에 올해의 첫날이기 정치적으로는 첫날이기 때문에 올해의 나름대로의 정치 전망과 또 국민에 대한 또 덕담과 또 각오와 이런 거 말을 좀 합하셔서 한 1분 3초 정도씩 조금 여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현재 의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조금 네. 아까 말씀하셨던 거. 네. 네네. 우선 뭐 우리 네. 이준석 의원께서 자유한국당 뭐 대선 후보 걱정을 해주셨는데 대선 후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좋다는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선거제 개편 얘기가 나왔는데 예. 사실은 선거제가 나빠서 지금 정치를 잘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인데 그런 면에서 정치권이 많은 불신을 받고 있거든요. 선거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증언을 하면서까지 의원을 증언을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되지만 급격하게 2년 동안에 30% 가까이 올라가지고 정말로 자영업 또 이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제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인적 쇄신이 정말로 이러한 당면한 나라 경제의 어려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안보의 불안감, 이 북핵 문제 완전히 정리해서 정말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많이 이 정부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체제 강화 또 이렇게 기존의 정책 추진하는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하고 뭐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정부에서도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김경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불과 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 뭐 선제 타격, 핵 단추의 크기가 거론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에서 그래도 작년 1년 동안에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마련했고 그리고 이제 뭐 경제 계속해가지고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작년 경제 지표를 제가 쭉 다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경제 지표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우선 뭐 국민소득 뭐 3만 불 시대 돌파한 것 사상 최초의 뭐 수출 6천억 불 외에도 사실 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19위에서 16위로 3계단을 상승을 했어요. 그다음에 가계 소득이 한 6배쯤 더 늘었습니다. 네. 노동 생산성도 2배쯤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취업자 수는 박근혜 정부 때랑 거의 뭐 비슷한데요. 여타의 다른 이런 좀 작년 후반기부터 보니까 민간 소비도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데, 사실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전체의 경제 상황이 그런 건 아닌데, 소득이 없는 고령층,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층.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세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지금 온라인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늘고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28%가 늘었는데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서 특별히 좀 어려운 층들에 집중해서 이러한 좀 집중적인 대책을 좀 준비해야 될 시기고. 네. 금년에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데 기재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님 1분만 해 주십시오. 저는요, 김경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좋은 거 다 들이대면 뭐라도 있습니다, 통계는. 네. 왜냐면은 사실 저도 단식을 해봤지만은 사람이 굶으면요, 굶는 거 자체는 안타깝지만은 부수적으로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비염이 사라지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굶는 것 좀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거 열거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지금 지적하는 경제 운영에 있어가지고의 독선적 자세를 좀 버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아까 말했던 남북 평화라는 것에도 보면요. 사실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평화 자체에 대해 너무 집착하느라 다른 것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최근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뭐 사실상 북한의 천안함 관련 사과를 굳이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 논리는 과거에 민주당이 위안부 합의 등에서 가졌던 논리와는 완전히 정확히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국격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말과 바뀐 것이 네. 이것이 민주당이 표리부동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집권에서 해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조변석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예. 일관된 정책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신 정책위원님 1분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선거제 관련해서 다시 좀 아까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셔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정치가 이 양당이 사실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에 놓이게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선구제 하에서 단순 다수제로 하다 보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사실은 이제 안티테제가 작동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불필요한 논쟁들이라든가 공세를 축적시키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연초부터도 아까 이제 얘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정치 공방이 과잉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예컨대 대한민국이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소할 거냐, 좋은 일자리 정책 어떻게 만들 거냐, 사회 안전망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정당의 정책 비전 중심으로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여러 가지 토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의당 2019년도에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해 덕담들 잘 들으셨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KBS 열린 토론 올해 2019년 기해년의 첫 정치의 재구성 코너, 오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들로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님,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 네 분 모두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에도 서쪽 지역의 공기가 주로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충북과 남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도 오전까지는 나쁨 단계에 예보돼 있으니까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전히 강원 영서라든가 경기 북부 등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가운데